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이 녹음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민법 마인드를 좀 길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학 강의를 인터넷으로 촬영해서 올려서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용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촬영하는데 원래 이 컴퓨터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거 집중해서 듣는 거 한 20분 정도가 적당한데 이 대학 강의용으로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35분쯤까지 갈 수 있습니다. 35분이 넘을 수도 있고 사태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져서 이 강의를 통해서 대학 강의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5분 이상 되게 촬영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서가 길었는데 어쨌든 책 읽기 위주로 할 겁니다. 공부를 해 보시면 알 텐데 책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예단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강의의 기교도 필요 없고 강의 기교 부리는 것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기교 필요 없습니다. 실력 바탕이 중요한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은 더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책을 읽으면은 자기 읽고 싶은 건 보는데 그래서 스타디를 할 때도 쓸데없이 읽어가지고 자기 축약한 거 또 이상한 암기 방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책을 또박또박 읽는 스타디를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실력을 정확하게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정도 하시고 오늘 계약의 성립을 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시는데 일단 계약도 법률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계약도 하나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와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성립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하여 물건 인도 등이 있어야 하는 요물 계약이나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의 특유한 공통된 성립 요건, 이제 앞에서 본 거는 이거는 민법 총칙 법률행위 파트에서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계약에 들어와서 살짝 소개를 하고 있고 이 교과서에서는 저 뒤쪽에 가면은 계약의 효력 요건 등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립 요건 갖추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성립은 요것만 존재하면 되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의 특유한 일반적인 계약의 공통된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일치를 합의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 합의 청약과 승낙의 일치를 말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로서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그중 한쪽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고 다른 쪽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사자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의사의 합치는 당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촉하다는 거. 일반적인 계약이 낙성 분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물 계약이라면 물건의 제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요식 계약이라면 특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다음에 객관적 합치, 그냥 말풀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이걸 물적 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용의 일치를 이야기하면 내용의 일치. 내가 민법책 팔겠다 이랬는데 저쪽에서 뭐 나는 형법책 사고 싶다 이러면 계약이 성립될 리가 없죠. 내가 민법책 뭐 팔겠다 이랬을 때 상대방 쪽에서 그래 그 민법책 내가 사겠다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겠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의 중요한 점,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라는 거. 주관적 합치, 사람의 합치를 말합니다. 내가 김모 씨한테 물건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모 씨가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합치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김모 씨한테 내 민법책 김모 씨 당신에게 팔겠소 이랬는데 옆에 듣고 있던 이 씨가 내가 당신한테 사겠소 이러면 이 씨가 하는 거는 내한테 또 다른 청약을 하는 것이 되겠죠. 계약 성립의 모습, 이렇게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교차 청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김모 씨한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민법책을 팔겠다 이래 했는데 그 의사표시를 받지도 않은 김모 씨가 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민법책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바로 그때 성립한다는 거. 예컨대 뭐 시장이라 해야 됩니까? 가면은 떡볶이를 팔고 있으면은 뭐 요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냥 아줌마 떡볶이 얼마요? 이러면서 그냥 먹기 시작하죠. 먹을 그때 계약이 성립되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계약 성립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거 보시고, 다음에 불합의, 의식적 불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무의식적 불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어쨌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체법적 사항과 소속분법적 사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무의식적 불합의인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가서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심심하면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우리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런 거 필요 없다 했습니다. 지고지순한 진리 탐구가 아니라 했습니다. 실체법적 사안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겁니다.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불합의라면은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착오다라고 하는 거 민법 총칙에서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는데, 내면에 실제 가지고 있는 의사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조차 모르고 한 경우를 착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불합의라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청약자의 의사표시와 승낙자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착오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의사표시 과정 중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민법 책을 그리면서 야, B,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책 내가 사고 싶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B는 A가 전에 본 형법책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A의 머릿속에는 민법책이 들어있고 B의 머릿속에는 형법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가 B, 네가 가진 그 책을 내가 사고 싶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B가 그래 A, 네가 사려고 하는 그 책을 내가 팔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고 싶다, 그 책을 팔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A가 말한 그 책은 민법책이고 B가 말한 그 책은 형법책입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은 당사자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개의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차고는 하나의 의사표시 과정 중에서 그 불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A는 길 건너쪽에 있는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친구 부른다는 생각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택시가 그걸 보고 섰습니다. 택시 기사 A씨가 택시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는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태워야지. 저기 손 들었네. 차 세워서 태워야지. 그래서 이 택시기사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건너쪽에 있는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 손을 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B가 보기로는 택시 세우는 줄 알았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에 B, 택시기사 A씨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고 A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그런 경우가 착오가 됩니다. 이론대로만 하면 일단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되고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는 허다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주었을 때 잔돈을 내주는 그 택시 아저씨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줄 때, 그때 그걸 받았다면은 그 착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과 불합의에 구별해놨는데 민법 정치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진위가 일치했다면 표시가 서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치된 진위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불합의는 아예 계약이 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정치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표시무의 원칙을 공부를 해야 여기서 구별되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청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 일방이 타방에게 일제한 계약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근데 A가 B한테 B 당신 내 민법책 사고 싶습니까? 내 민법책 사실랍니까? 이게 청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청약만으로는 법률 요건인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법률 요건인 법률행위인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은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성요소일 뿐입니다. 청약은 하나의 법률 사실에 지나지 않고 청약은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특별히 계약서를 쓰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에 청약자가 누구냐는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자판기 설치했을 때 이걸 청약으로 볼 수 있는데 자판기 설치자 이름 써놓지는 않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인 줄 알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반드시 특정인 B한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판기 설치가 청약이라고 봤을 때 그 자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가 청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겠죠. 청약의 확정성. 청약은 승낙자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확정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족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밝혀내면 되기 때문에 입사 시험 응시 행위는 청약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해 오도록 꼬시는 겁니다. 계약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해 올 것을 촉구, 그냥 유인, 꼬시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선보러 갈 때 누구나 다 화장을 하고 가죠. 선보러 갈 때.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선보러 간다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얼굴 화장하고 간 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그게 청약이라면 그 화장빨에 속아가지고 남자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소, 이게 승낙이 되어서 뭐 혼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장해 가는 거는 저놈이 내한테 청혼해 오도록 꼬시는 행위죠. 청약의 유인이 되고. 그래서 선볼 때 남자가 당신하고 혼인하고 싶소, 이래 했을 때 이 화장한 여자분이 승낙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되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거. 그때그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판단해야 된다. 그거는 확인해 보려면 소송을 들어가야 확인이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기준을 공부하고 원리를 공부하는 거고, 소송 들어가면은 판사님은 정확하게 아는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정확하게 안다면 1심 판결이 2심 판결에 가서 엎어지지는 않겠죠. 또 2심 판결이 경우에 따라서 대법원 가서 엎어질 수도 있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재심 결정으로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념을 두시고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면 청약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것은 청약의 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표시된 계약 내용에 유보사항이 없다면 청약일 것이고 유보사항이 있다면 청약의 유인이 될 것이라는 거. 그 외에 당사자 간 거래관계나 뭐 해당 계약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청약 유인의 예컨대 구인 광고 저게 청약이라면 우리 집에 와서 일할 사람 뭐 뽑습니다. 이게 구인 광고가 청약이라면 내 당신 집에 가서 일하겠소, 이게 승낙이 되어서 일하러 온 사람들 무조건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거기 와서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 집에서 일하고 싶소, 이게 청약이고, 그 중에서 광고 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낙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겠죠. 물품 판매 목록, 기차 시간표, 제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찰제 가격 붙인 상품의 진열, 그거는 학자님들이 대부분 청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찰 가격을 딱 붙여놨으면은 뭐 슈퍼에 들어가지고 뭐 500원짜리 크래커 딱 이렇게 붙이면 딱 집어들고 계산하려고 할 때 그게 승낙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대에서 뭐 요새 기계로 바코드 딱 읽고 하는 그거는 계약 성립되고 난 뒤에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죠. 만약에 그게 비정찰제 가격이라면 뭐 시골
가면은 비정찰제 물건들 뭐 진열을 하고 있을 때 그거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물건 사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 뭐 만 원에 파세요. 이게 청약이고 주인이 이거는 만 원에는 안 되고 뭐 15,000원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흥정을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비정찰제 상품 진열은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 판매기 설치 저거 청약으로 볼 것인가 청약의 유인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자판기 설치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살짝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아파트 분양 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 책임 해놨는데 이거는 판례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내가 판례 읽어주려고 이 수업을 한 건 아니죠. 우리는 원리를 파악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상 광고 이걸 단독 행위로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 법은 현상 광고를 계약의 한 유형으로 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상 광고를 계약으로 봅니다. 현상 광고 예를 저 앞에서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봇대에 집 나간 강아지를 찾습니다. 찾아주시면은 뭐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강아지 사진 딱 붙여놨죠. 그때 강아지 찾아주는 행위를 하면은 계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형 계약 중에서 유일한 요물 계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 광고 전봇대에 집 나간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사례금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는 청약이고 그다음에 그 지정한 뭐 강아지를 찾아서 들고 오면 승낙이 되면서 그 요구한 물건 강아지 들고 왔으니까 계약이 체결되는 요물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청약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는 민법 총칙 쪽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청약 앞에서 말하기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에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청약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물건을 뭐 사고자 하는 청약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청약일 수도 있는데 그 청약 의사표시를 편지로 한다고 봅시다.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면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봅시다. 그분이 사망한다고 해서 우체통에 들어가 있는 편지가 없어지진 않겠죠. 특별한 다른 상황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되겠죠. 따라서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도달되면은 효력이 발생할 것인데 그때 사망했다면 이제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겠죠. 물론 청약자의 인격적 특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어떤 A라는 가수가 당신 뭐랍니까 그 가라오케를 합니까? 뭐 노래 하여튼 거기 가서 노래를 불러주겠소 뭐 이래 했는데 그분이 사망한다고 해서 그 아들이 갈 건 아니겠죠. 그래서 특정인의 능력, 인격적 특성이 중요시 되는 것이라면 사망하면은 그 법리 때문에 효력이 상실될 수는 있습니다. 청약의 구속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자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3월 20일 날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
이렇게 했다면 4월 20일까지는 청약을 유지해 놓고 있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는 거. 민법 교과서에서 상당한 기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이런 물으면 나도 모릅니다 그거. 라면 한 봉지 파는 상당한 기간이면 그거는 뭐 라면 뭐 주문하고 뭐 상당한 기간이면 그거 뭐 몇 시간일 수도 있겠죠. 또는 하루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뭐 민법 책 파는데 뭐 상당한 기간이라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겠죠. 건물 매매와 관련된 상당한 기간이라면 한 달일 수도 있겠죠. 선박 매매와 관련되는 거, 뭐 대형 선박 매매와 관련되는 뭐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한 기간, 그건 그때그때 판단될 것인데 그런 거에 구애받기 싫으면은 법을 딱 알고 기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돼서 효력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다음에 청약의 실질적 효력. 상대방에 도달한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승낙적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존속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그거 다시 한번 그 법 조문에 그냥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지나면은 소멸된다는 거. 그럼 청약이 소멸되고 난 뒤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에 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건 이제 승낙이 아니죠. 새로운 청약이 되겠죠. 그다음에 승낙이다라고 하는 것은 청약에 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역시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는 거. 승낙은 특정 청약자에 대해서 행해져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청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것은 청약은 될 수 있어도 승낙은 안 되겠죠. A가 B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민법책을 B 너에게 팔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B가 C한테 C 너가 가지고 있는 민법책을 내가 사겠다 이러면은 B가 C한테 청약한 거죠.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A가 B한테 민법책 팔겠다 이랬는데 B가 A한테 나는 형법책 사고 싶다 이러면은 A가 B한테 한 청약을 거절하고 B가 A한테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되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내에 뭐 그러자면 상당한 기간 내에 앞에서 봤던 거 승낙 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승낙 여부와 방식,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승낙은 강제되지 않는다는 거. 승낙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A가 B한테 민법책을 사고 싶으면은 뭐 다음 달 20일까지 연락을 달라. 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내 민법책을 사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효력을 인정해 버리면은. 그래서 간주하겠다 이래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 간에 이미 거래 관행이 있었더라면 그 관행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강행 규정, 효력 규정 위반하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 있는 범위 내라면은 합의가 우선합니다. 승낙, 효력 발생 시기.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논의가 있는데 해제 조건설이 다수설입니다. 승낙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 단 적격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는다면은 소급해서 해제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게 해제 조건설입니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유사한 말 했습니다.
청약이 존속하고 있는 중에 승낙이 도달돼야 되는데 청약이 소멸되고 난 뒤에 앞에 승낙이 오면은 그게 승낙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겠죠. 살아 있어야 만나지 죽은 거하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의사표시 이야기했습니다. 살은 거 죽은 거. 변경을 가한 승낙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민법책 팔겠다 이랬는데 형법책 사고 싶다 이러면은 원래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계약의 경쟁 체결. 계약의 경쟁 체결. 계약의 내용 하나에 다수인이 경쟁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사경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법 보고 있는 것으로서 경매에 의한 경쟁 체결, 값을 내려가는 경매. 예, 근데 내가 민법책을 경매에 붙입니다. 민법책을 경매에 붙이는데 일단 10만 원에 사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랬습니다. 10만 원에 사실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렇다면 9만 원에 사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딱 손을 듭니다. 그러면 내가 8만 원에 사실 분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죠. 그래서 값을 내려가면서 경매에 붙일 때 최고가 가격 제시는 청약이고 그에 응하는 것이 승낙이 되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값을 올려가는 경매, 최저 가격을 제시하면서 올려가 봅시다. 그래서 민법책을 파는데 10,000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2만 원에 사실 분 손 들어주세요. 라니까 2만 원에 사시는 분도 손을 들어요. 여러 분이 들어요. 그럼 내가 또 3만 원에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손을 드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그분하고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래서 최저 가격을 제시하면서 경매에 붙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것도 있고 문제가 최저 가격을 제시한 경매에 붙인다 의사표시가 청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최저가 붙이네. 만에 사실분 했을 때 한 명 뿌리면 한 명이 팔면 되겠대. 선착순으로 해결하겠죠. 그렇게 해결하면 그게 청약이고 그에 응하는 것이 승낙이 돼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동시에 여러 명이 손을 든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요거는 한 명만 손을 들 때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